한국과 중국을 합쳐서 총 9개의 교도소를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제발 10개는 채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거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한국의 교도소를 들어갔던 게 그게 27년 전입니다. 27년 전. 27년 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뭐 2,000달러에서 3,000달러 그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중국의 1인당 GDP는 7,000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 수준으로 보면 지금의 중국이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수감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의 중국이 더 높은 거죠. 그런데 교도소 인권 상황을 보면 훨씬 더 열악해 지금의 중국이. 뭐 그런 어떤 식사 같은 경우도 제가 27년 전에 한국 교도소에 있을 때는 밥 보리밥 50%, 쌀밥 50%에서 밥도 충분히 줬고, 그다음에 국, 그다음에 찬이 몇 개 받아 3개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 교도소에서는 밥 같은 거 안 줘요. 그래서 밥을 안 주고 그 밀가루, 아주 거친 밀가루 빵이 있어요. 만타오라고 부르는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밀가루 빵만 주고 거기에다가 뭐 무 좀 몇 개 떠 있는 멀건 국하고 이렇게 딱 그렇게만 주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원래 밖에서도 빵을 주로 먹었느냐? 그래서 빵만 주느냐? 아니래요. 자기들은 밥을 훨씬 더 좋아하고 집에 있을 땐 주로 밥만 먹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자기들도 정말 이게 밥을 먹고 싶었는데 그냥 거기서 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먹는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정말 영양 부족 때문에 그 뭐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원래 말랐는데, 그런데 그때 지금 현재 제 몸무게에 비해서 한 10kg 정도 더 빠졌었어요. 지금도 사실 다른 사람이 하면 조금 마른 체형인데 한 10kg 정도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러 가지로 그랬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교도소에 있을 때는 가족을 비교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뭐 당연히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근데 가족 면회가 아예 안 돼요. 제가 정치범이라서 가족 면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든 뭐 일반 자범들도 다 가족 면회가 안 돼. 가족 면회 아예 안 시켜줘요. 가족, 친구 뭐 할 것 없이 아예 면회 자체가 안 됩니다. 미결수들은 아예 면회를 안 시켜요. 그리고 변호사 면회는 정치범들은 변호사 면회 안 됩니다. 근데 일반 수들이 변호사 면회가 가능한 것도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불과 2, 3년 전부터 변호사 면회가 가능했다네. 아니 변호사를 만나게 하는 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조차도 불과 2, 3년 전부터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그러니까 한국 평수로 그 실내 공간에 뭐 기둥 있는데 이런 거 다 빼고 실내 공간만 봐 제가 볼 때 한 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평 정도 되는데 제가 들어가던 날 21명이었어요. 근데 제일 많을 때는 25명까지. 그 7평에 그 25명이 다 자려고 하면 뭐 정말 똑바로 누울 수가 없어요. 그 옆으로 이렇게 칼잠을 자야 되는데 칼잠을 자도 이제 굉장히 비좁아서 힘들 정도로. 뭐 그 외에도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인권 유린 현 상황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마약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하고 같은 감방에서 이제 마약 사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들이 많을 때는 6명까지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 동북 지역, 우리가 과거 만주라고 부르던 중국 동북 지역에서 유통되는 마약 95%가 북한에서 생산되는.
북한산 마약. 그래서 북한산 마약을 생산해서 이제 유통시키다가 중국 사람도 잡히고 북한 사람도 잡혀요. 그래서 뭐 그런 구치소 측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북한 사람들과 저하고 같은 방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 구치소에도 북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 사람들이 그 중국 감옥을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북한 감옥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그게 다르고 북한 감옥에 비하면 중국 감옥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 감옥이 참으로 열악하고 사실 감옥뿐만 아니겠죠. 그 모든 북한의 그 어떤 곳을 가든 참혹한 인권 인권이 대단히 심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고초를 겪었고 사실 뭐 저뿐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저하고 함께 잡혀서 고초를 겪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사실 월급도 많이 못 줍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 저희들이 월급 겸 활동비로 지급하는 게 2,000유엔입니다. 2,000유엔이면 US 달러로 얼마? 330달러 정도 되나요? 340달러 그 정도 한 달에 이제 월급비 활동비로 지급하는 게 저희들이 정말 굉장히 인색해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출장 가면 출장비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뭐 어떤 호텔에 가든 어떤 여행소에 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출장비로 숙박비로 20달러 이상을 절대 안 줍니다. 그 숙박비는 무조건 자기가 뭐 사우디에 여행소를 가든 뭐 호텔을 가든 뭐 어쨌든 무조건 20달러 이내고 교통비도 하여튼 최저 가장 싼 것을 기준해서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적게 줘도 결국은 나중에 결산해 보면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죠. 저 같은 경우도 다닐 때 특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연기를 예를 들면 제가 연길에 중국 연길에 가서 자주 가장 자주 이용했던 제가 민박집에 이용했는데 그게 하루 이용료가 50유엔 그 당시 환율로 7달러입니다. 7달러. 근데 제가 또 놀랐던 것이 그 연길에서 제가 주로 이용했던 그 민박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자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해서 여쭤봤더니 그 주인 아줌마가 그분이 캐나다 교포인데 북한 어린이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매년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지원하는 데 쓰는 액수만 매년 한 1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매년 100만 달러씩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그런 그 지원 활동, 빵이라든지 뭐 분유라든지 이런 거 지원 활동하는 분인데 정말 굉장히 더럽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그 7달러짜리 민박집을 이용하는 거, 야, 그 우리는 그게 비하면 우리는 돈이 없고 재정이 어렵고 뭐 물론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 분도 정말 자기 모든 걸 내놓으면서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구나. 물론 뭐 북한 지원 활동 이런 것을 뭐 비판적인 관점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 볼 수도 있지만 참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에서는 또 숙연해지고 또 한편에서는 또 방향은 다르지만 여러 영역에서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어려움을 감수하고 활동하는 동료들이 있고, 특히 북한 국적을 가진 그런 동료들은 정말 목숨이 10개라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공포를 매일같이 이겨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숨을 건다 이런 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이거는 저는 86년에 한국안기부에서도 고문을 당해봤고, 재작년에 중국 정보기관에서 고문을 당해봤습니다. 근데 고문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고문 당할 때는 정말 제발 날 좀 죽여줬으면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겠다, 그런 걸 더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이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거는 그런 어떤 거대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감수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 줬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일부 분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의지를 굽히지 않고 많은 분들이 꿋꿋이 신념을 유지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석기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방공법도 아니고 국가보안법도 아니고 형법입니다. 형법상의 내란죄를 위반한 거죠. 내란 선동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 없죠. 그런데 내란죄는 어떤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선동 혹은 내란 음모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선동이나 음모를 처벌하지 않으면 당장 엄청난 그런 혼란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만 그걸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러면 국가적으로 국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음모하는 단계 혹은 선동하는 단계에서 그걸 억제할 수 있어야 국가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석기의 그런 어떤 집회 내용이라든지 발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폭동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화국을 습격한다든지, 뭐 유류 저장 탱크를 습격한다든지, 총기를 어떻게 입수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상당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더 구체적인 그런 실행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의 구체적인 폭동 계획, 폭동 선동 정도라도 사회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런 사건을 가져갔어도 저는 판결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어떤 폭동 계획이라면 충분히 내란 선동으로 처벌을 할 수 있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 그런 내란 계획이라든지 내란 선동 이런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뭐 큰 혼란이 생긴 이후에야 처벌할 수 있다. 이러면 국가를 제대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문제에 관해서는 이 근대민주주의 사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초기에는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 모든 형태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을 했지만 그러나 인류가 나치를 경험한다면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치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그렇게 집권한 그런 어떤 힘을 통해서 다시 민주주의를 압살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 모든 형태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 민주주의의 근본 사상 자체를 반박할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나 근본 사상을 배격하는, 예를 들어서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생각이 확산되었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정당 해산 판결을 이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역시 뭐 여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혹은 다수 국민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정당을 그냥 무조건 해산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그런 정당은 안 된다. 그리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종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안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광범한 자유를 허용을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측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통진당은 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통진당 주요 간부들, 임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민혁당 때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발언 내용, 문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여전히 폭력혁명 사상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종북 사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 그런 측면을 보자면 일단 통진당과 같은 정당은 해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통진당의 자금을 국고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통진당 국회의원들에게 국고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통진당에 지원하는 그런 액수도 굉장히 크지만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관 월급 이런 거 다 합치면 아마 매달 한 5, 6천만 원 한 명당 5, 6천만 원씩 지원되고, 뭐 통진당에 지원되는 거는 분기별로 몇억 혹은 몇십억씩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뭐 안타깝지만 그럼 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쨌든 한국 법치국가니까 법을 칼같이 지켜야 되니까 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예, 통일당을 빨리 해산시키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의 빵 공장을 뭐 지난 뭐 십몇 년 동안 운영해 온 그런 분들하고도 잘 알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빵 공장이 운영되는지 그 전달 시스템은 어떤지 그다음에 그것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해봤는지 그런 걸 꼬치꼬치 제가 한번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100% 그걸 다 점검하는 것은 어차피 북한 체제에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한국인 혹은 뭐 미국인, 캐나다인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그걸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중국에서 조선족을 고용을 해서 조선족을 뭐 5명이든 10명이든 고용해서 북한 내에 있는 빵 공장에 상주하면서 그런 빵 생산도 이제 지휘를 하고 그리고 그런 백업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인 실정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중국 조선족들은 아무래도 또 북한하고 비슷한 약간은 비슷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봤기 때문에 딱 눈치로 보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아마 관료들의 부패 상황 이런 것도 중국이 북한보다는 좀 약하지만 중국도 굉장히 부패가 심한 나라고 그래서 그런 파견된 조선족이 물론 그 사람들도 뇌물 받고 이렇게 부정을 눈 감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체가 파견된 조선족 전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 그런 조선족들 보고에 의하면 한 70%에서 80% 정도는 확실하게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배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직접 먹는 것까지 매번 확인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영리한 게 일부러 굉장히 맛없는 빵을 만들어요. 굉장히 맛없는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간부 자제들 별로 원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빵을 일부러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어린이들은 뭐 맛있는 빵이든 맛없는 빵이든 원하지만 간부 자제들이 맛없는 빵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런 거는 뭐 물론 찬반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